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을 스쳐 지나갔다. 간호사 김미영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병원 정문 옆 벤치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 이게 뭐야? 파란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 옆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준서입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아기는 작고 앙상했지만 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듯한 조용한 눈빛이었다.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준서는 푸른나무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다. 시설장 박정숙 원장은 30년 넘게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지만 준서만큼 특별한 아이는 처음이었다. 이 아이 뭔가 다르네요. 준서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거의 울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고 누군가 책을 읽어주면 다른 무엇보다 집중했다. 3살이 되자 혼자서 그림책을 뒤적였고 5살에는 한글을 떼었다. 시설의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준서는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상상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친구들은 그런 준서를 이상하다고 했지만 준서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준서야, 왜 항상 혼자 있니? 박 원장이 물으면 준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책이 좋아요. 책 속에는 다른 세상이 있어요. 시설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가족의 날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위탁 가정이나 입양 가정을 만나러 갈 때 준서는 항상 남겨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의학 서적들 사이에서 그는 평안을 찾았다. 8살 되던 해 시설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다. 의대생이었던 이 청년은 준서가 읽고 있던 인체의 신비라는 책을 보고 놀랐다. 와, 이런 어려운 책을 읽는구나. 내용을 이해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그리고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을 운반해요. 준서의 또렷한 대답에 의대생은 감탄했다. 그날부터 그는 준서에게 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준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준서야, 너도 의사가 되고 싶니? 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준서는 시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궁금해했다.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나쁜 아이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준서는 그 아픔을 책 속에서 달랬다. 특히 의학책들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상처받은 몸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10살이 되던 해 겨울 준서는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었다. 하얀 병실에서 링게를 맞으며 그는 의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들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도 커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날 밤 준서는 처음으로 뚜렷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 꿈은 그의 외로운 삶의 작은 빛이 되어 주었다.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는 분명해졌다. 시설의 다른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준서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별처럼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다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준서가 12살이 되던 해 3월 시설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도착했다. 택배 상자 안에는 최신 과학도서 10권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과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준서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이름 없는 친구가. 박 원장은 놀라워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발송 일란에는 그저 천사라고만 적혀 있었다. 준서야, 내게 후원자가 생겼나 보다. 준서는 책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눈을 반짝였다. 모두 그가 평소 읽고 싶어 했던 의학과 과학 관련 서적들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선물은 계속 도착했다. 때로는 책이었고 때로는 학용품이었다. 준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과학 실험 키트까지 보내왔다. 이건 정말 비싼 건데. 화학 실험 세트를 받아든 준서는 감격했다. 그는 시설 뒤뜰에서 홀로 실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준서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후원의 규모가 더 커졌다. 매달 20만 원의 학습비와 함께 대학 입시 문제집들이 도착했다. 편지의 내용도 더 구체적이 되었다. 준서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수학과 과학에 더 집중하세요. 당신의 재능을 믿습니다.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궁금해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 원장님, 이 후원자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을까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택배로만 보내시더라고. 준서는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다. 우표, 소인, 필체.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후원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다. 유명한 입시학원의 인강수강권, 개인 과외를 위한 비용, 심지어 건강 보조제까지 보내왔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준서에게 몸이 자본입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준서는 이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준서는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의대 진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도착한 편지는 그동안과는 달랐다. 준서에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입시 컨설팅비, 면접 준비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준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마치 부모처럼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분은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준서는 밤마다 이 질문으로 잠들었다.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 후원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언젠가는 그 정체를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수능을 앞둔 어느 날 평소보다 두툼한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수험생을 위한 영양제와 함께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었다. 고급 만년필과 함께 메모가 있었다. 이 펜으로 당신의 미래를 써내려 가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준서는 그 만년필을 손에 쥐고 다짐했다. 반드시 의사가 되어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름 없는 천사를 찾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날 밤 준서는 처음으로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다. 비록 보낼 주소는 몰랐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다. 그 편지는 그의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되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감사와 궁금증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봤다. 시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정작 준서는 조용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입학식 날 준서는 낡은 정장을 입고 캠퍼스에 들어섰다. 주변의 동기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온 모습이 눈에 띄었다. 준서 혼자만 시설에서 온 박 원장과 함께였다. 준서야, 떨리지? 하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원장님. 꼭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준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첫 번째 장벽은 경제적 문제였다. 다행히 이름 없는 후원자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줬지만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동기 중 한 명이 물었다. 준서가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시설에서 자랐다고 의대까지 온 거야? 대단하네.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준서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너와 우리는 다르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준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다른 학생들이 술자리나 모임에 참석할 때 그는 혼자 실습실에서 해부학 공부를 했다. 1학년 첫 시험에서 준서는 전체 1등을 했다. 교수들도 놀라워했다. 김준서 학생 정말 뛰어나군요. 이런 점수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을수록 동기들과의 거리는 더 벌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질투를 드러냈다. 쟤는 공부만 하니까 1등하지. 우리는 다른 것도 해야 하잖아. 시설에서 자란 애들은 뭔가 다르긴 해. 집착이 강해. 이런 말들이 준서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설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다. 2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의학 공부가 시작되었다.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어려운 과목들이 계속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했지만 준서에게는 오히려 즐거웠다.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법을 배우는 것.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준서의 실력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특히 외과 김 교수는 준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준서 학생, 수술에 관심이 있나? 네, 교수님.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외과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럼 방학 때 인턴십을 해보지 않겠나? 실제 수술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준서는 기쁜 마음으로 수술실 인턴십에 참여했다. 처음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전율을 느꼈다. 하얀 불빛 아래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신성해 보였다. 메스. 집도의의 간결한 명령에 따라 수술이 진행되었다. 준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질 때 준서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3학년 때 준서는 첫 번째 환자를 만났다. 70세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없어 혼자 병원에 왔다고 했다. 학생이 의사가 되려는구나. 좋은 의사가 되어서 나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할머니의 말에 준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4학년이 되자 준서는 본격적인 임상 실습에 들어갔다. 내과, 외과, 소아과. 각 과를 돌며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경험을 쌓았다. 다른 학생들보다 환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준서 학생은 환자들이 특히 좋아하네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간호사들도 준서를 좋아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했고 특히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실습 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부모가 없는 상황이었다. 준서는 그 아이 곁에서 밤새 지켰다.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이는 준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이가 의식을 찾았을 때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졸업을 앞둔 6학년 준서는 수석 졸업생으로 선정되었다.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는 순간 그는 지난 6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김준서 학생,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졸업 후 준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레지던트로 들어갔다.
이제 진짜 의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그 후원자에 대한 궁금증과 감사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분을 찾아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레지던트 1년차 준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병동 회진 준비부터 수술 참관, 환자 차트 정리까지 하루 18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다른 레지던트들이 힘들어할 때도 준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김준서, 너는 정말 쇠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선배 레지던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준서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레지던트 2년차가 되자 준서는 직접 수술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첫 번째 집도 경험은 충수돌기 수술이었다. 손이 떨릴 법도 했지만 준서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와, 정말 섬세하네. 마치 10년 경력의 외과에 같아. 지도교수도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준서는 그날부터 천재적인 손재주를 가진 레지던트로 소문이 났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준서는 더 복잡한 수술들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간 절제술, 췌장 수술 등 고난도 수술에서도 실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랐다. 준서 선생님이 수술하신 환자들은 왜 이렇게 빨리 나아지지? 간호사들도 신기해할 정도였다. 준서는 수술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소통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선생님,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빠르니까 곧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준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환자들은 안심했다. 그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줄 아는 의사였다. 레지던트 4년차 준서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국제의학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주제는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의 혁신이었다. 준서야, 이번 발표는 정말 중요해. 세계적인 외과의들이 모이는 자리거든. 김 교수의 말에 준서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의학학회장에 들어선 순간 준서는 압도당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학계 권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의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넥스트 프레전터 드라이브. 김 전마이너스 CO 프롬 솔 내셔널 유너버서티 하스피털. 연단에 오른 준서는 한 번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present a revolutionary approach to minimally invasive surgery. 30분간의 발표 동안 청중은 조용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순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릴리언트. 애브설루틀리 브릴리언트. 한 외국 교수가 일어서며 외쳤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준서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하버드 의대 교수가 준서에게 다가왔다. 드라이브. 김,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펠로우십을 오실 의향은 없나요? 이어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제안이 들어왔다. 준서는 꿈만 같았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준서는 고민에 빠졌다. 해외 연수 기회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자신을 키워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또 한 번 후원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준서에게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로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고 준서는 결심했다.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 펠로우십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보스턴에서의 2년은 준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그는 더욱 성장했다. 특히 로봇 수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마이너스 CO, 당신의 손재주는 정말 예술 수준이야. 지도교수인 닥터 윌슨의 칭찬에 준서는 겸손하게 답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교수님.
펠로우십 과정 중 준서는 또 한 번 주목받는 사건을 만들었다. 뇌종양과 심장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을 성공시킨 것이다.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준서의 정밀한 기술과 판단력으로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건 의학 역사에 남을 만한 수술이야. 그 사건은 미국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준서는 기적의 손미러컬 핸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준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최연소 교수 기록이었다. 그의 명성은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교수님, 수술 예약이 6개월 후까지 다 찼습니다. 비서의 말에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은 감사했지만 모든 환자를 다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의 준서는 국제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시설에서 자란 고아 출신 의사가 세계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시설 출신으로 이런 큰 상을 받다니. 박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다. 준서 역시 감격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다. 이 모든 성취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때 준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을 위해 써보자는 생각이었다.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보자. 준서는 주말마다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점차 동참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났다. 교수님,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후배 의사가 물었을 때 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나도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거든.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무료 진료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의료 사각지대로까지 뻗어나갔다. 준서는 연간 2-3차례 해외 의료 봉사를 다녔다. 캄보디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수술을 마친 후 한 아이가 준서에게 다가왔다. 다크터 생크유.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준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35세가 된 준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외과의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미완성된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을 후원해준 이름 없는 천사를 찾는 것이었다. 이제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아. 준서는 그동안 모아둔 편지들과 택배 박스들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20여 년간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준서의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 서재에는 20여 년간 모아온 편지와 택배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의료봉사에서 돌아온 그는 마침내 자신의 후원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서는 첫 번째 편지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편지지의 재질, 잉크의 색깔, 필체의 특징.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몇 가지 공통점이 보였다. 편지지는 모두 고급 종이였고 만년필로 쓴 것 같은 부드러운 필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체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다. 이 사람은 분명 교육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준서는 편지 봉투의 우표를 자세히 살펴봤다. 대부분 강남구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들이었다. 몇 개는 서초구, 한두 개는 종로구에서 발송되었다.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 같네. 다음으로 준서는 택배 정보를 조사했다. 발송인 정보는 항상 천사 또는 이름 없는 친구로 되어 있었지만 발송지는 모두 서울 강남 지역이었다. 뭔가 패턴이 있을 거야. 준서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모든 발송 정보를 정리했다. 날짜, 발송지, 내용물, 편지 내용.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매년 12월 24일 그의 생일에는 특별히 비싼 선물이 도착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도 더욱 개인적이었다. 준서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군요. 건강하게 1살 더 자란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내 생일을 알고 있어. 그것도 정확히. 준서는 더 자세히 편지들을 분석했다. 특히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조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는 점이 의문이었다. 마치 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준서는 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혹시 제 후원자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있었나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그런데 가끔 시설에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내 후원자일 수도 있어. 어떤 분인가요? 잘 모르겠어. 항상 대리로 보내시거나 계좌 이체로만 하시니까. 준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다. 혹시 자신의 의료 활동을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그는 병원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다. 준서야, 내 후원자 찾기? 그거 참 신기한 일이긴 해. 20년 넘게 익명으로 후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선배 교수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재단이나 기업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한 건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준서는 인터넷으로 관련 재단들을 검색해 봤다. 여러 장학 재단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 익명으로 개인을 20년 넘게 후원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며칠 후 준서는 사립 탐정을 찾아갔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20년간의 기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남아있다니. 탐정 이 씨는 준서가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며 감탄했다. 일단 발송지 주변을 조사해보죠. 그리고 우체국 CCTV 기록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2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의사 선생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자주 택배가 발송된 것 같습니다. 그 빌딩에는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희망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준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희망재단이요? 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재단인데 이사장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재단이 주로 익명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준서는 즉시 희망재단에 대해 조사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많지 않았다. 다만 이사장이 박미영이라는 여성이고 주로 아동복지와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 정도였다. 박미영.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준서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병원에서 버려진 자신을 처음 발견한 간호사의 이름도 김미영이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더 조사해본 결과 박미영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정치인 출신이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면 경제적 여유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에 관심도 많을 거야. 준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미영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1997년 국회의원 재선에 실패한 후 한동안 공적 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그 해였다. 1997년. 내가 태어난 해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준서는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다. 박미영 의원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치를 떠났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정. 혹시? 준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가정이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시기적 일치, 경제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2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았다. 희망재단 사무실이 있는 청담동 빌딩 앞에서 준서는 1시간 넘게 서성였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일단 재단 관계자로 만나자. 준서는 의료봉사 협력을 제안하겠다는 명목으로 재단에 미팅을 요청했다. 며칠 후 답변이 왔다. 박미영 이사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약속 당일 준서는 재단 사무실에 들어섰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곳곳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다. 김준서 교수님 맞으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여성을 본 순간 준서는 숨이 멎을 뻔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묘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준서는 인사를 나누며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녀의 눈매가 거울 속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교수님의 의료봉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사장님께서도 아동복지 사업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준서의 질문에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가 있어서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준서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미영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사장님이. 네. 제가 당신을 후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준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그때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1997년 저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재선을 앞두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는 누구셨나요? 그 사람도 정치인이었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면 둘 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박미영이 격렬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당신도 평생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래서 병원 앞에 버리신 거군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미영은 무너져 내렸다. 20년 넘게 마음속에 담아둔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떤 시설로 갔는지 알아보고 몰래 지켜봤어요. 직접 다가갈 수는 없어서 멀리서. 정말 멀리서. 준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상처, 그리고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교차했다. 그럼 20년 넘게 저를 후원하신 이유는 뭐였나요? 속죄하려고. 그리고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박미영은 손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당신에 대한 모든 기록이에요. 시설에서의 생활, 학교 성적, 대학 생활, 의사가 되는 과정. 모든 것을 기록해뒀어요. 준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진들과 기록들이 가득했다. 시설에서 책을 읽는 모습, 대학 입학식 사진, 의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모습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으셨나요? 저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면 마음이 아팠고 성공할 때면 제 일처럼 기뻤어요. 준서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나려고 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에 사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제가 나타나서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박미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아야 했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준서는 일어섰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서야. 처음으로 박미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20년간 참아온 모든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돌아보지 않고 재단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분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었다. 재단을 나온 준서는 한강공원에서 밤새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0년 넘게 품고 있던 궁금증이 해결되었지만 그 대신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 내 엄마가 박미영이라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린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포기한 정치인이었다. 며칠 동안 준서는 병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술 중에도 박미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하신데. 후배 의사의 말에 준서는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계속하자. 집에 돌아온 준서는 박미영이 준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박 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입학식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모든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 운동회였는데 혼자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중학교를 졸업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다.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우리 준서가 꿈을 이뤘다. 메모들을 읽으며 준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특히 자신이 의사가 되어 첫 수술을 성공시킨 날의 사진과 메모는 준서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오늘 첫 수술을 성공시켰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벅찼다. 내가 버린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준서는 그 메모를 읽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년 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을 버린 바로 그 사람이. 일주일 후 준서는 다시 재단을 찾았다. 박미영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또 오실 줄 알았어요.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준서는 차갑게 말했다.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박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정훈.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준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지만 전혀 모르는 남처럼 느껴졌다. 그분은 제 존재를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저 혼자만의 선택이었으니까. 왜 혼자 결정하셨나요? 박미영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후회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준서는 그녀의 일기장을 넘겨받았다. 20년간 써온 일기였다. 1997년 12월 24일 오늘 준서를 병원 앞에 두고 왔다. 평생 후회할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1998년 3월 15일 푸른 나무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몰래 보러 갔는데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다. 2003년 9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랑스럽다. 2010년 11월 10일 수능을 봤다. 잘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년 2월 28일 서울대 의대 합격. 정말 기쁘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준서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녀의 일기 속에 담겨 있었다.
준서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감정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사장님. 네? 정말 후회하셨나요?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을 안아보지도 못했고 첫걸음을 보지도 못했고 아플 때 달래주지도 못했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20년이 지나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데 제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는 일어섰다. 그리고 박미영 앞으로 걸어갔다. 박미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준서는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박미영이 당황해했지만 준서는 그대로 있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서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네요. 누군가 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박미영도 무릎을 꿇고 준서를 마주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준서는 박미영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이사장님이, 아니,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 저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온 거였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박미영의 간절한 물음에 준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 순간 박미영은 준서를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준서도 어머니를 안으며 20년간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해냈다. 분노와 원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숨지 마세요. 네. 다시는 숨지 않을게요.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박미영과의 재회 후 6개월이 지났다. 준서는 여전히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졌다. 대신 복잡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준서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박미영은 어머니다운 걱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준서는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괜찮아요. 의사는 원래 바쁜 직업이니까. 그래도 건강 관리는 해야지. 내가 영양제 좀 사다 줄까? 아니에요. 혼자 잘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준서는 점점 박미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준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박미영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미영은 눈을 반짝였다. 어떤 일? 어머니의 희망재단과 제가 협력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보는 거예요. 저는 의료 서비스를, 어머니는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거죠. 박미영은 잠시 생각했다.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왜 갑자기? 준서는 진솔하게 답했다. 저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희망의료재단이 탄생했다. 준서는 의료진을, 박미영은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시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었다. 준서가 자란 푸른나무 시설을 방문한 날 박 원장은 깜짝 놀랐다. 어머, 이분이 준서 내 후원자셨다고.
그것도 내 어머니시라고. 네, 원장님.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요. 박 원장은 박미영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박미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감사하죠. 준서를 잘 키워주셔서. 그날 준서는 시설 아이들을 직접 진료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공간에서 이제는 의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준서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물론이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선생님이 증거야. 선생님도 여기서 자랐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준서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희망의료재단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나갔다. 준서는 직접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다니며 의료봉사를 했고 박미영은 현지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수술을 마친 후 준서는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심장병 아이 수술이 성공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 고생하세요. 후원금 모으시느라. 뭘 이런 일이 행복해. 우리 아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박미영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1년 후 희망의료재단은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준서는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푸른나무 시설 관계자분들, 20년 넘게 후원해주신 분, 그리고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희망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준서가 자신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소개한 것이 고마웠다. 아직 공개적으로 모자 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준서야, 행복해?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준서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제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해요. 박미영은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은 분명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것, 그리고 지금 함께 다른 아이들을 도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요. 박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께 배운 게 있어요. 뭘?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거라는 것. 어머니가 저를 병원 앞에 둔 것도 20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것도 결국은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준서는 박미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 해요. 응. 그러자. 그날 밤 준서는 일기를 썼다. 오늘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했다. 20년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나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다. 이제 나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름 없는 천사가 되어주고 싶다. 며칠 후 준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 없는 천사 장학제도였다. 시설 아이들 중에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해 익명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이었다. 첫 번째 장학생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14세 소녀 김지은이었다. 준서는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이름 없는 친구가. 편지를 쓰면서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이름 없는 천사가 되는 것이다. 박미영도 그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 없는 천사가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의미 있어.
우리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서와 박미영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 상처 위에 희망이라는 꽃을 피워냈다. 그들의 아픈 과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준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계적인 의사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쁨,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보람까지 얻게 되었다. 매년 12월 24일 자신의 생일이자 어머니와 헤어진 날 준서와 박미영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는다. 이제 그날은 슬픈 이별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생일 축하해, 아들. 고마워요, 어머니.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20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는 준서와 박미영이 후원하는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 역시 언젠가는 자신들의 이름 없는 천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때는 또 다른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줄 것이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처 위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준서와 박미영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